그리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백상필이 칼을 뽑는 순간 이윤희가 정확히 그의 손목을 쳐서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엘리사는 달려드는 부하 하나를 유도 기술로 바닥에 맺혔죠. 좁은 지하철 안이 격투장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처음 함께 싸우는데도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움직였죠. 이윤희가 한 명을 막으면 엘리사가 다른 쪽을 커버했고 엘리사가 제압하면 이윤희가 마무리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의자를 들어 엘리사를 내리치려 하자 이윤희가 발차기로 의자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백상필이 떨어진 칼을 다시 잡으려 하자 엘리사가 군화로 그의 손을 밟았죠. 으악! 백상필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돼서 조폭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죠. 새벽 5시 평택 미군기지의 훈련장에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셋째 날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전투가 한창이었죠. 연막탄이 터지고 진흙탕 속을 기어가는 병사들 사이에서 유독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로웰 미 육군 그린벨의 출신의 32살 여군이었습니다. 타깃 격파, 로웰 상사, 또 1등이네요. 한국군 교관의 외침에 주변 병사들이 숨을 헐떡이며 엘리사를 바라봤습니다. 진흙투성이 얼굴에서도 날카롭게 빛나는 파란 눈,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압도적인 기록이었죠. 하지만 엘리사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 탈레반과 맞서 싸웠던 엘리사에게 이런 훈련은 아이들 장난 같았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샤워실로 향하던 엘리사의 귀에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뭐야? 기계야? 여자가 저렇게 세면 남자들이 좋아하겠어? 그러게. 미국 여자들은 다 저런가? 엘리사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지만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죠. 식당에서도 휴게실에서도 늘 비슷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는 동맹군이었지만 엘리사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더구나 남성들보다 뛰어난 여성이라는 점이 불편함을 더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사는 막사에서 홀로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아프간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의 모습이었죠. 그중 절반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로드사이드 폭탄에 당한 제이크, 저격수에게 당한 마리아. 엘리사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엘리사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엘리사는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기지를 나섰죠. 목적지는 서울 종로의 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은 건 2달 전 우연히 길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헤매던 중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곳이 바로 윤인의 국밥집이었죠.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국밥집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들어서는 순간 엘리사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정갈하게 정리된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 아주머니의 움직임이었죠. 이윤이라고 소개한 58살의 사장은 평범한 아주머니처럼 보였지만 엘리사의 특수부대 출신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도 엘리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윤이가 고개를 들어맞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 반가움이 묻어났죠. 엘리사가 늘 앉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자 이윤이는 곧바로 뜨거운 국밥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윤희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고 주방을 오가는 발걸음도 예민해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국밥을 먹는 동안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들어와 큰 소리로 떠들며 자리를 잡았죠. 이윤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엘리사는 본능적으로 두 남자를 살폈습니다. 목덜미의 문신, 손등의 흉터, 그리고 재킷 안쪽으로 보이는 무언가의 윤곽. 조폭이 분명했습니다. 아줌마, 국밥 2그릇, 그리고 소주도. 거친 목소리에 이윤희는 묵묵히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밥을 내오는 이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엘리사는 젓가락을 든 채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두 남자는 계속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저기 외국년 봐라. 혼자 밥 먹네. 한 남자가 엘리사를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엘리사는 무시하고 국밥을 먹었지만 남자들은 계속 시비를 걸었죠. 그때 이윤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뭐,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남자가 벌떡 일어서며 이윤희를 노려봤습니다. 순간 이윤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아주머니의 눈이 아니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윤희는 곧 시선을 내리깔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엘리사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가 본능적으로 취한 자세, 체중 이동의 각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인 손의 위치, 모두가 고도로 훈련받은 전투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죠. 이 국밥집 사장은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 분명했습니다. 조폭들이 떠난 후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사가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자 이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툰 영어로 말했죠. 넥스트 타임. 조심해요. 댐. 데인저러스. 엘리사는 놀랐습니다. 이윤희가 영어를 할 줄 알았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윤희의 눈빛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조심할게요. 이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엘리사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엘리사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공감과 이해가 눈빛으로 오갔습니다. 엘리사가 가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이윤희는 여전히 문가에 서서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으로 떠나는 전우를 배웅하는 것처럼 엘리사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국 땅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이해자를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국밥집에 왔던 조폭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우두머리인 백상필이 곧 엘리사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이윤희에 묻혀있던 과거까지 끄집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엘리사는 군복 차림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올라탔습니다. 주말 외출을 마치고 평택 기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한국계 미국인인 엘리사에게 군복은 자부심이자 때로는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그랬죠. 같은 핏줄이 흐르는 땅이지만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한산한 지하철 안 엘리사가 구석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다음 정거장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들이 떠들며 올라탔습니다. 3명이었는데 그중 가운데 있는 40대 후반 남자가 유독 위압적이었죠. 목덜미까지 올라온 용 문신,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부하들의 극진한 대접. 백상필이었습니다. 여군이네. 그것도 미군? 백상필이 엘리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뒤따랐죠. 한국 사람 같은데 미군이야? 요즘 양년들이 다 그렇지. 미국 가서 기생짓 하다가 군대나 간 거 아니야? 모욕적인 말에 엘리사의 턱 근육이 꿈틀했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의 시민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좀 말려봐요. 저 아가씨 불쌍하게. 백상필이 엘리사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뭐야? 군인이면 다야? 옷 벗고 나와봐, 시발. 어디 몸이나 볼까? 백상필의 손이 엘리사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엘리사의 왼손이 번개같이 움직여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백상필이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엘리사의 그립은 단단했죠. 분노한 백상필이 다시 덤벼들었고 부하들도 일어섰습니다. 엘리사의 왼손이 천천히 목덜미로 올라갔습니다. 그린베레의 치명적인 제압술을 준비하는 동작이었죠. 바로 그때 지하철이 종로 3가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누군가 민첩하게 뛰어들어왔죠. 이윤이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닌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이었죠. 백상필을 본 이윤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또 너냐, 백상필. 백상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윤희? 국밥이나 팔던 년이 왜 여기 있어? 이번엔 미국 군인이냐? 여전히 약한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는구나. 백상필이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군인이랍시고 날 건드려? 20년 전에 내 부하들 다 죽고 너만 살아남았잖아. 순간 이윤희가 재킷에서 검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707 특임단의 상징이었죠. 그래, 내 부하들은 내 놈의 배신으로 죽었어.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지하철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죠. 백상필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위협했습니다. 좋아, 여기서 끝내자고. 이윤희가 전투 자세를 취했고 엘리사도 그녀 옆에 섰습니다. 두 여성 전사의 모습에 백상필 부하들이 주춤했죠. 그리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백상필이 칼을 뽑는 순간 이윤희가 정확히 그의 손목을 쳐서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엘리사는 달려드는 부하 하나를 유도 기술로 바닥에 맺혔죠. 좁은 지하철 안이 격투장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처음 함께 싸우는데도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움직였죠. 이윤희가 한 명을 막으면 엘리사가 다른 쪽을 커버했고 엘리사가 제압하면 이윤희가 마무리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의자를 들어 엘리사를 내리치려 하자 이윤희가 발차기로 의자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백상필이 떨어진 칼을 다시 잡으려 하자 엘리사가 군화로 그의 손을 밟았죠. 으악! 백상필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돼서 조폭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죠. 승객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대박! 여군이랑 아줌마가 조폭들을 때려 눕혔어. 빨리 찍어. 이거 완전 영화야. 스마트폰 수십 개가 현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윤희가 백상필의 멱살을 잡고 낮게 말했죠. 20년 전 우리 작전을 팔아먹고 내 부하들을 죽게 한 건 잊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지금도 미군 물자를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엘리사가 놀라서 이윤희를 봤습니다. 미군 물자 횡령? 그것은 엘리사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하던 사안이었죠.
백상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리고 위에서도 다 아는 일이야. 너 같은 년이 뭘 할 수 있겠어?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윤희가 백상필을 놓으며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조폭이지만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윤희에게 경례를 붙였죠. 현역 미군이 전직 한국 특수부대원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이윤희도 꼿꼿이 답례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장 영상은 SNS에 퍼지기 시작했죠. 외국 여군과 국밥집 사장이 조폭을 제압했다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지하철 시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윤희와의 만남이 운명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종로경찰서 조사실, 엘리사와 이윤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지하철 영상은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정당방위로 제압하신 거죠? 백상필 일당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경찰관의 질문에 엘리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저 기지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그들이 먼저 성희롱과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시는 분이죠? 이윤희가 대답하기 전에 엘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국밥집 사장님이십니다. 우연히 같은 지하철을 탔다가 저를 도와주신 겁니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 조폭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게 말이 되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피해자는 엘리사였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로 판단됩니다만 백상필 쪽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오늘은 가셔도 됩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해요. 괜히 제가 나서서 일이 커진 것 같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그런데 엘리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이신가요? 이윤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20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여성 특임대원으로는 최초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국밥집 아줌마예요. 백상필과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부하들이 죽었다고. 이윤희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한 표정이었죠. 1급 기밀이었던 작전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온 고위급 망명자를 호송하는 임무였죠. 그런데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매복을 당했고 제 팀원 5명이 모두.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엘리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우를 잃은 아픔은 국적을 초월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백상필이 정보를 팔아먹은 거였어요. 당시 그는 군납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보기관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저는 작전 실패에 책임을 지고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미군 물자 횡령을 언급하셨는데 이윤희가 엘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도 조사하고 있었군요. 네, 백상필은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군 기지에서 빼돌린 물자를 암시장에 파는 거죠. 제가 국밥집을 하면서도 계속 그놈을 감시해 왔습니다.
엘리사가 놀랐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사장인 줄만 알았던 이윤희가 20년간 혼자서 조사를 해왔다니, 그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조각조각 모아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백상필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 일부와 미군 내부의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불법 거래를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조사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최근 평택 기지에서 물자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고 상부에서는 단순 분실로 처리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의 군인이었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는 같았죠. 바로 그때 이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전화를 끊고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백상필이 보복하려는 것 같아요. 제 국밥집 앞에 그의 부하들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위험해요. 당신은 현역 군인이고 이런 일에 연루되면 이미 연루됐습니다. 그리고 전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슨? 나야. 지금 당장 평복 입고 나와. 응, 무기는 필요 없어. 대신 카메라는 가져와. 전화를 끄는 엘리사가 이윤희에게 설명했습니다. 같은 부대 동료예요. 사이버전 전문가죠. 증거를 확보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윤희가 감동한 듯 엘리사를 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죠. 30분 후 종로 시장의 좁은 골목. 국밥집 앞에는 정말로 조폭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간판은 스프레이로 훼손되어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못된 것들. 이윤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년간 힘들게 일궈온 가게가 순식간에 엉망이 된 것이죠. 엘리사가 이윤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때 건물 모퉁이에서 젊은 백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이슨이었죠. 그는 작은 드론을 날리며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이거 봐. 저 트럭에 미군 물자 박스가 실려 있어. 일련 번호까지 찍혔어. 증거였습니다. 백상필 일당이 급하게 물자를 옮기다가 실수한 것이죠. 엘리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백상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세력을 끝장낼 거예요. 이윤희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복수의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가 함께 했으니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이 아니었죠. 미군 헌병대 차량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신고한 것입니다. 조폭들이 당황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드론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설의 특수부대원과 현역 그린베레, 두 여성 전사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군 헌병대가 현장을 통제한 후 엘리사는 상관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로웰 상사, 당장 이 건에서 손 떼. 이건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야. 화상 통화 화면 속 대령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엘리사가 항의하려 하자 대령이 말을 잘랐죠. 48시간 내로 부대 복귀하지 않으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 알겠나? 통화가 끊겼습니다. 엘리사는 주먹을 쥐었죠. 누군가 위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됐네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군인이기 전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조국 두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정을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이윤희의 눈에 존경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죠. 엘리사, 이거 봐야 해. 아까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분석했는데 트럭에 실린 물자가 보통이 아니야. 최신 암호화 통신 장비랑 야간 투시경이 있어. 이런 건 절대 민간에 유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루트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죠. 이윤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모아둔 자료가 있어요.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같이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이윤희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집이었지만 서재는 달랐죠. 벽 한쪽이 온통 백상필 관련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사진, 문서, 신문 스크랩까지 20년간의 집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윤희가 금고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날 작전 보고서예요. 공식적으로는 폐기됐다고 하지만 전 복사본을 숨겨뒀죠. 엘리사가 문서를 살펴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이 이름. 마이클 존슨 중령? 이 사람 지금 평택 기지 부사령관이에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진 커넥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윤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담당자는 지금 국정원 고위직이고요. 모두가 승승장구했죠. 죽은 제 부하들만 빼고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엘리사가 고개를 들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증거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때 이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은 이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이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상필이에요. 제 조카를 납치했대요. 혼자 오지 않으면. 엘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같이 갑니다. 안 돼요. 함정이 분명해요. 게다가 조카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이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간 강철같이 버텨온 이윤희도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죠. 엘리사가 이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같이 가야 합니다. 전 특수부대 출신들이 작전도 없이 함정에 뛰어든다? 백상필이 우릴 너무 얕봤네요. 제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갈게. 통신 지원이 필요할 거야. 약속 장소는 폐쇄된 공장이었습니다. 인천 외곽에 버려진 공업단지였죠. 이윤희가 혼자 들어가는 척하는 동안 엘리사와 제이슨은 다른 입구로 잠입했습니다. 공장 안은 어두웠고 중앙에만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인 젊은 여성이 보였죠. 이윤희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무장한 조폭들이 20명 넘게 포진해 있었습니다. 백상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총을 들고 있었죠. 잘 왔어, 이윤희. 20년 만에 재회치고는 좀 시끄러웠지? 조카는 놓아줘. 이 일과 상관없는 아이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지. 일단 무릎 꿇어. 20년 전에 그랬어야 했는데. 이윤희가 주먹을 쥐었지만 조카를 보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상필이 비열하게 웃었죠. 이제야 제대로 된 그림이네. 전설의 707 여전사가 무릎을 꿇다니. 바로 그 순간 공장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제이슨이 전원을 차단한 것이죠.
어둠 속에서 엘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간전은 우리 전문이죠. 야간 투시경을 쓴 엘리사가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타격으로 조폭들을 하나씩 제압했죠. 이윤희도 어둠 속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랜 훈련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뭐야? 불 켜. 빨리. 백상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분도 안 돼서 대부분의 부하들이 쓰러졌죠. 비상등이 켜졌을 때 백상필은 총구를 조카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긴장된 대치 상황. 하지만 이윤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백상필, 너도 참 안 변했구나. 20년 전에도 인질로 협박했었지. 닥쳐.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난 혼자가 아니거든. 백상필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엘리사가 정확히 그의 손목을 타격했습니다. 총이 떨어졌고 이윤희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백상필을 제압했죠. 이제 끝이야, 백상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만이 아니었죠. 기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제이슨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한 것입니다. 이미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큰 물고기들을 잡아야죠. 이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상필이 연행된 다음 날 아침, 엘리사는 평택기지 사령관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부사령관이 직접 호출한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더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었죠. 로엘 상사 소개하지. 국정원의 김태준 차장이다. 김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엘리사를 훑어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시군요. 애국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때로는 너무 과한 애국심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엘리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윤희가 말한 20년 전 사건의 한국 측 담당자라는 것을. 존슨 부사령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귀국 명령서다. 오늘 밤 비행기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한국에서의 모든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거부합니다. 엘리사의 단호한 대답에 존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이건 명령이다.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군 물자 횡령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로엘 상사,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위해 작은 것들은 눈 감아줘야 하죠.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미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것이 어떻게 동맹에 도움이 됩니까? 엘리사의 반박에 김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파헤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백상필은 그저 말단일 뿐입니다. 이 일에는 양국의 고위층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슨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로엘, 마지막 경고다. 48시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내 경력은 거기서 끝이다. 엘리사는 천천히 군번줄을 풀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전 제 신념을 따르겠습니다. 군복을 벗더라도 정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령관실을 나온 엘리사는 곧바로 이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상대로예요. 그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서울 모처의 안전가옥. 이윤희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20년간 숨어 지내며 연락을 유지해온 소수의 조력자들이었죠. 백상필이 구속되자마자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검찰에도 압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한 기자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제이슨 씨가 보내준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최근 3년간 평택 기지에서 유출된 물자가 시가로 2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추적했더니 화면에 복잡한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돈 세탁을 거쳐 여러 계좌로 분산된 자금이 결국 몇몇 핵심 인물들에게로 모이고 있었죠. 존슨 부사령관의 부인명의 계좌, 김태준 차장의 차명회사,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이윤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비서실장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과 정보기관이 뒤얽힌 거미줄 같은 조직이었죠. 이윤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랬어요. 진실을 파헤치려 하면 큰 그림을 운운하며 막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착했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호해 보였죠. 저도 이제 민간인입니다. 마음껏 싸울 수 있어요. 이윤희가 엘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무슨 결심이요? 이윤희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USB와 함께 상세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20년간 모은 모든 자료예요. 녹취록, 사진, 계좌 추적 자료까지. 이걸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적들에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량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기자 한 명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포위됐어요. 저들이 움직였습니다. 엘리사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야 해요. 제이슨이 차를 대기시켜뒀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자 이미 무장한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요원들이었죠. 정부 요원인지 사설 용병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증거를 없애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항하지 마시오. 순순히 자료를 넘기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이윤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죠. 그리고 내 부하들은 모두 죽었고요.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순간 엘리사가 이윤희에게 속삭였습니다. 플랜 B 기억하시죠? 이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춰 동시에 움직였죠. 엘리사가 연막탄을 터뜨리는 순간 이윤희는 USB를 품에서 꺼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제이슨이 드론으로 그것을 낚아챘죠. 젠장, 놓쳤다. 요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엘리사와 이윤희는 기자들과 함께 다른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계속됐고 서울 시내는 순식간에 추격전의 무대가 됐습니다. 카체이스가 한창일 때 제이슨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자료 확보했어. 지금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동시 전송 중이야. 하지만 적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검은 SUV 세대가 에워싸듯 쫓아왔죠. 조수석의 이윤희가 백미러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강변북로로 가요. 거기서 뿌려야 해요. 하지만 앞쪽에서도 차량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죠. 그때 제이슨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울렸습니다. 큰일이야. 방금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자료 공개를 거부했어. 위에서 엄청난 압력이 들어간 것 같아. 이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진실은 권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엘리사가 급하게 핸들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플랜 C가 있습니다. 플랜 C? 미국 본토 언론은 어때요? CNN, 뉴욕타임스 같은 곳 말이에요. 제이슨이 희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해외 언론은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없지. 지금 바로 보낼게. 하지만 추격자들도 필사적이었습니다. 한 대의 SUV가 엘리사의 차량 옆구리를 들이받았죠. 차가 크게 흔들렸지만 엘리사는 침착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매복 공격을 받으며 운전했던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잡아요. 이윤희가 손잡이를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엘리사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죠. 대형 SUV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 임시 은신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의 기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윤희가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사 로웰 상사님이시죠? 전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밀러 대장입니다. 엘리사가 놀랐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 각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슨 부사령관의 보고를 받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엘리사는 망설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밀러 대장의 다음 말이 그녀의 의심을 풀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프간에서 복무할 때 로엘 상사님이 구해주셨죠. 저는 그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이 부패한 시스템에 진저리가 납니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윤희가 창밖을 가리키며 외쳤죠. 저기 또 왔어요. 이번엔 단순한 SUV가 아니었습니다. 군용 차량들이었죠. 그것도 한국군과 미군 차량이 함께였습니다. 김태중과 존슨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군을 동원한 것이죠.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투항하십시오. 당신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용의자로 지명됐습니다. 테러리스트. 그들을 제거할 완벽한 명분이었죠. 이윤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전엔 간첩 누명이었는데 이번엔 테러리스트군요. 엘리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이제는 두 나라 모두에게 적이 된 것이죠.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엘리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동을 했죠. 차에서 내려 군용 차량들을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이윤희가 놀라 따라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들도 군인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죠. 하지만 진실을 알면 다를 거예요. 엘리사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린벨의 출신 엘리사 로웰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밝히려는 것은 양국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부패한 장교들의 범죄입니다. 군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엘리사를 알아봤죠. 훈련에서 함께했던 한국군 장교가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로엘 상사, 이게 진짜입니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이슨의 환호성이 무전기에서 터져 나왔죠. 됐어. CNN 속보로 나가고 있어. 한미 군사 동맹 내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라고.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군인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김태준이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진압해.
하지만 군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구를 내렸죠.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 사령관이 직접 온 것입니다. 모든 작전 중지. 이건 내 명령이다. 헬기에서 내린 밀러 사령관이 엘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로웰 상사,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미합 중국은 당신을 지지합니다. 존슨 부사령관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월권입니다. 이 일은 닥치게 존슨. 자네는 이미 끝났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여전히 발악했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내 뒤엔 더 큰 사람들이 있어. 당신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이윤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요. 당신들은 항상 그렇게 위협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국민이 알게 됐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진실을 숨길 수 없어요. 경찰 특공대가 도착해 김태준과 존슨을 체포했습니다. 20년 만에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김태준과 존슨이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었죠. 증거는 충분했지만 상부의 압력이 여전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엘리사와 이윤희는 임시보호시설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엘리사의 걱정스러운 말에 이윤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어요. 김태준 말대로 더 큰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제이슨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큰일이야. 백상필이 구치소에서 자살했대. 아니, 자살로 위장된 타살인 것 같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핵심 증인이 사라진 것이죠. 이윤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막음이군요. 역시 쉽게 끝나지 않네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호시설에 검은 복면을 쓴 무장 집단이 침입했죠. 이들은 일반 조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타깃 확인. 생포가 우선이다. 무전기에서 들리는 목소리. 엘리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납치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거나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려는 계획일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윤희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손님이 왔어요. 두 사람은 20년의 시차를 뛰어넘어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죠. 유일한 방법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몇 명으로 보여요? 12명 정도.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윤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707 시절에는 이 정도는 혼자서도 했는데 나이가 들었나 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복도에서 격렬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엘리사의 그린벨의 격투술과 이윤희의 707 근접 전투술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죠.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표물 저항 중. 증원 요청한다. 무전 내용을 들은 엘리사가 이윤희에게 외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옥상으로. 계단을 뛰어오르는 두 사람. 그때 이윤희가 무릎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래된 부상이 도진 것이죠. 먼저 가요. 전 여기서 막을게요.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야죠. 엘리사가 이윤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수류탄이 날아왔죠. 엘리사가 몸을 날려 이윤희를 보호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콘크리트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는 못 벗어나요. 절체절명의 순간 옥상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엔 밀러 사령관의 경호팀이 있었죠. 이쪽으로 빨리. 구조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헬기에 오르자마자 이륙했죠. 아래에서는 무장 집단이 허탈하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밀러 사령관이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군이 연락해줬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밀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백상필이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자백한 영상을 남겼더군요. 자신이 죽으면 공개하라고 변호사에게 맡겨뒀답니다. 영상 속 백상필은 20년 전 사건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비리를 상세히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연루된 인물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범죄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 끝장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죠. 하지만 이윤희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또 막으려 들 거예요. 저들은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밀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미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가 동시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죠. 엘리사가 놀랐습니다. 정상이요? 네. 국제적 망신을 당하느니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죠. 정치적 계산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헬기는 안전한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이윤희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 걸렸네요. 하지만 드디어 엘리사가 이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그때 제이슨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속보가 떴어요. 김태준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범들을 지목했대요. 국정원 차장 2명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어요.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명이 무너지자 연쇄적으로 자백이 이어졌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더 큰 인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부하들의 넋이 이제야 위로받는 것 같았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엘리사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조국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밀러 사령관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로웰 상사, 군에서는 당신의 복직을 원합니다. 아니, 진급을 약속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군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이윤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군복을 벗어야 더 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요. 헬기가 착륙하려는 순간 아래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여성 전사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이들의 이야기로 말이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죠.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김태준 전 국정원 차장에게 징역 20년, 존슨 전 부사령관에게 미국으로 송환후 군사재판 회부, 그 외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윤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2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옆에 선 엘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요. 두 사람은 종로의 좁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새롭게 단장한 윤인의 국밥집이 있었죠. 백상필 일당이 부순 가게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더 좋게 복구됐습니다. 개업 준비로 분주한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년 전 이윤희와 함께 싸웠던 707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이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모인 것이죠. 이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한 전우가 이윤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그때 우리가 너를 믿고 함께 싸웠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걸로 충분해요. 엘리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려 했지만 이윤희가 엘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요? 당신도 우리 팀이잖아요. 전우들이 엘리사에게도 경례를 붙였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같은 전사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죠. 그때 제이슨이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짜잔, 새 간판이에요. 정의의 국밥집이라고 하려다가 너무 촌스러워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밝아졌죠. 이윤희가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쏩니다. 20년 만의 승리를 축하하는 국밥이에요. 가게는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죠. 엘리사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싸움은 계속할 거예요. 이윤희 씨와 함께 퇴역 군인들의 권익보호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윤희가 놀라서 엘리사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같은 일을 겪는 군인들이 다시는 없도록.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려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전우가 건배를 제안했죠. 그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죠. 밀러 사령관이었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죠. 저도 끼어도 될까요? 오늘부로 전역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밀러가 씁쓸하게 웃으며 설명했죠.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시스템 밖에서 싸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도 두 분이 만드는 단체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윤희가 국밥 한 그릇을 더 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게에선 계급이 없어요. 그냥 밥 친구예요. 모두가 다시 웃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식사 시간이 이어졌죠. 식사가 끝날 무렵 이윤희가 벽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희생된 부하들의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계급이 아닌 정의, 국가가 아닌 사람이다. 엘리사가 이윤희 옆에 서서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도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자리를 뜨는 사람들을 배웅한 후 엘리사와 이윤희는 가게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좁은 골목이지만 이제는 희망의 공간이 된 이곳에서 엘리사 씨, 그때 지하철에서 절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우린 만났고 함께 싸웠고 이겼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국군 하사였죠. 저,
혹시 이윤희 씨와 엘리사 로엘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젊은 하사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부당한 일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두 분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와 이윤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소를 지었죠. 들어오세요. 일단 따뜻한 국밥부터 드시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젊은 하사를 맞아들이며 다시 가게 문을 여는 두 사람.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멀리서 제이슨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내일도 국밥 먹으러 올게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서울의 밤거리에 따뜻한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밥집의 불빛이 아니었죠. 정의를 위해 싸운 두 여성 전사가 만든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진정한 전사는 전장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약자를 위해 싸운다는 것을 엘리사와 이윤희가 증명한 것처럼 말입니다.